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강의 자료를 보다가 후배 시민이라는 개념이 눈에 띄더라고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젊은 세대를 그냥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동등한 시민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대체 뭐고 왜 지금 이야기되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후배 시민이란 말이 처음 들으면 후배에 좀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붙은 시민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민이요. 네, 단순히 나이가 적다는 걸 넘어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시민이라 하면 그냥 그 사회에 사는 사람 아닌가요? 뭐 주민등록증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회학자 T.H. 마샬 같은 사람이 잘 정리했는데 시민권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왔거든요. 역사적으로요? 네. 18세기에는 기본적인 자유권, 생각하고 말할 자유 같은 거요. 19세기에는 투표할 권리, 즉 정치권, 20세기에는 복지 같은 사회권까지.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온 거예요. 아하, 권리가 점점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 시민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후배는 뭐랄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뉘앙스를 살짝 더하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민인데 아직 경험치를 쌓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당연하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필립 아리에스라는 학자가 중세에는 애들을 그냥 작은 어른으로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리에스에 따르면 예전에는 한 대여섯 살만 돼도 어른들 세계에 그냥 섞여서 일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이들만의 특별한 시기라는 개념이 희박했다는 거예요. 와, 그랬군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도덕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보호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생기고 어른이랑 분리되기 시작했죠.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바뀐 거군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약간 어른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산업혁명 같은 때에는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동기라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근대에 와서 발명된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이 발명품일 수 있다니 이거 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런데 이런 서구 역사랑은 또 다르게 한국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이 정말 독특한 맥락에서 시작됐다고요. 특히 1923년 그것도 노동절에 어린이 해방 선언을 했다는 게 좀 놀랍던데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 아동 관리 선언보다도 빨라요. 1년이나요? 와, 그렇게나요? 네, 당시 운동가들은 어린이를 그냥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치 노동자처럼 억압받는 전제로 봤어요. 그래서 해방을 외친 거죠.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라. 16살 미만은 노동시키지 마라. 놀게 하고 배우게 해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강력했네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높게 대접하라. 단순히 어리다고 낮춰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본 거군요. 그렇죠. 미래를 만들 존재이자 지금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20살 미만은 다 어린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것도 지금이랑 다르네요. 물론 나중에는 어린이 헌정 같은 게 나오면서 다시 보호와 교육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는 분석도 있긴 하던데 시작은 정말 급진적이었네요. 네. 바로 이런 여러 역사적 배경 속에서 후배 시민론이 다시 의미를 갖는 거죠. 어린이나 청소년을 단순히 미래의 경제 활동을 위해 준비시키는 존재, 뭐랄까, 미래의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커스로만 볼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공동체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적인 존재, 호모 폴리티커스, 즉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제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낼 기회나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 이 인식의 전환이
후배 시민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후배 시민이라는 키워드로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쭉 훑어봤습니다. 단순히 아직 미숙한 존재,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였죠. 네, 이 관점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앞으로 시민이 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동등한 후배 시민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그들과의 관계,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능력주의, 과연 공정한 걸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이게 거대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능력주의가 원래 뭐였는지, 또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능력주의의 문제점, 또 이걸 넘어서는 대안까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혹시 능력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그 말 자체부터 좀 볼까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이거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요? 네, 맞아요. 1958년인데요.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아, 비판적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그렇죠. IQ랑 노력을 합쳐서 능력이라고 보고 이게 사회계급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굳어지면 결국 그 능력 있는 엘리트들은 오만해지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오다가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를 경고했던 거예요. 원래는 경고였군요. 근데 요즘은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되게 긍정적인 공정한 시스템처럼 쓰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유독 이 공정함으로써의 능력주의를 좀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료 보니까 청소년들 삶에서도 능력에 따라 보상 차등 두는 거 당연하다는 인식이 꽤 높더라고요. 네, 이게 세계 가치관 조사 같은 걸 보면 한국이 노력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괜찮다고 보는 정도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정말요? 미국보다요? 네. 그래서 이걸 뭐 K 능력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평등 자체보다는 과정이 불공정한 거에 훨씬 민감한 거죠. 아, 과정의 불공정. 그래서 그게 막 살벌한 입시 경쟁으로 나타나고 수능 한 번에 인생 결정된다는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교육비, 학업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결국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네, 외신에서도 한국 교육의 이런 과도한 경쟁 압박을 종종 지적하죠. 근데요, 이렇게 과정의 불공정에는 민감하면서 결과적인 불평등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혹시 좀 착각은 아닐까요? 아까 그 미식축구 감독 얘기도 있었잖아요. 베리스 있죠. 아, 네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맞아요, 그거요. 바로 그겁니다. 능력주의가 보통 시험 점수처럼 뭔가 객관적인 결과로 포장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출발선의 차이, 그러니까 그 삼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기 쉽다는 거죠. 출발선의 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 소득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18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게 또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소위 SKY 대학 다니는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고소득층 자녀라는 통계도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4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와, 48%면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타고난 삼루가 분명히 있는데 능력주의는 그걸 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시험 한번 잘 본 게 정말 순수한 능력 덕분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결국 이런 식의 능력주의가 현실의 큰 격차를 그냥 능력 차이 때문이야 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이랑 일반 직원 임금 격차가 막 140배 넘게 나도 그걸 능력 차이니까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140배요. 와. 더 나아가서는 이 시험으로 대표되는 능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좀 혐오나 배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시 그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때 나왔던 논란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공정성 논란은 엄청 거셌잖아요. 과정에서 누가 유리했는지는 잘 안 보고 결과만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시험 안 봤잖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능력주의만으로는 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철학자 존 롤스 같은 경우는요, 능력주의 자체를 없애자라기보다는 이걸 정의의 원칙 아래에 둬야 한다고 봤어요. 정의의 원칙 아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개인이 가진 뛰어난 재능이나 뭐 운 좋게 타고난 좋은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그 사람 개인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공동 자산으로 보자는 거예요. 재능이 공동자산이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그 재능으로 얻는 이익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죠. 단순히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걸 넘어서 실제적인 조건의 평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조건의 평등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네요. 그럼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이 있을까요? 맨날 뭐 성과니 스펙이니 하는 것 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부분을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깊이 파고들었죠. 한나 아렌트요? 네. 아렌트는 사람을 자꾸 직업이나 학력, 연봉 같은 서로 비교 가능한 무엇, 스펙으로만 보려는 사회는 위험하다고 봤어요. 무엇이 아니라요? 그럼 뭘로 발휘할까요? 바로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인격, 태도, 그 사람만의 이야기, 잠재력 같은 대체 불가능한 후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로? 그렇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장인으로 존중받는 지붕 수리공이 한국에 오면 그냥 뭐 막노동꾼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름이,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사회권이 보장되면서 각자의 그 누구됨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발현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진정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죠. 그런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능력주의가 내세우는 그 공정함이라는 가면 뒤에 사실은 출발선의 불평등을 가리고 또 사람을 어떤 스펙이나 성과로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고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작 인간의 어떤 고유한 가치, 그 누구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점수나 직업 너머에 있는 그 사람 자체의 가치, 그 누구됨을 어떻게 더 깊이 존중할 수 있을까요? 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후배 시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시민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네. 진중한 시민성이 뭘까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한국 교육의 현실하고 또 자료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들 있잖아요. 뭐 독일 사례라든가 파울로 프레이리 교육 철학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서 핵심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서는 분명히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실은 좀 많이 달라 보여요. 그쵸. 학생들이 학교를 뭐랄까 사활을 건 전쟁터다 이렇게 느낀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경쟁에 내몰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런 어떤 극심한 경쟁 환경? 이게 결국 개인의 윤리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좀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나오죠. 아, 그거요?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 네네. 그 응답률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건 뭐 교육의 방향 자체가 본래 목표랑 좀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교육 방향이 한번 잘못되면 이게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에서는 그 독일 나치즘 사례를 또 들고 있더라고요. 경고처럼요. 아, 그쵸.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 없이 그냥 순응하는 시민을 만들어낸 교육이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나치는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이념주입의 도구로 썼죠. 심지어 뭐 수학 문제 같은 데에도 나치 사상을 선전하는 내용을 넣고. 네. 수학 문제에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히틀러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배우고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그랬다잖아요. 교육의 유일한 기능은 나치스를 육성하는 거다. 교육이 어떻게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근데 독일이 이런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변화를 꾀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게 그 전환점인 거죠? 네, 그렇죠. 핵심 원칙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특정 견해를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금지. 네. 둘째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는 수업에서도 그냥 논쟁적인 상태 그대로 다루자. 아, 덮지 말고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학생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 이거였어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을 키우자는 거군요. 네. 그 세 번째 원칙,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 능력. 이게 특히 파울로 프레이리가 강조했던 교육 철학하고도 딱 맞닿는 지점이에요. 아, 프레일이요? 네, 프레이리는 기존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학생 머릿속에 막 저금하듯이 넣는 거 있잖아요.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은행 저축식 교육이요? 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건 학생을 그냥 수동적인 정보 저장소로 만들 뿐이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럼 프레이리가 대안으로 내세운 건 뭔가요? 그게 바로 문제제기식 교육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교사랑 학생이 동등하게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는 거죠. 함께 탐구한다. 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세상을 그냥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고 문제에 이름을 붙여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읽는다, 문제에 이름을 붙인다. 좀 시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프레이리가 말한 인간화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간화 교육. 네. 프레이리한테 인간은 그냥 환경에 적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건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아, 문제제기식 교육은 바로 이런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과정인 거죠. 그냥 침묵하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동료들이랑 같이 연대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이걸 길러내자는 겁니다. 이게 자료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시민교육의 모습인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시민은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만들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의 어떤 경쟁 중심 현실이랑 그 반대편에 있는 비판적 사고, 주체성, 또 연대 이런 걸 강조하는 독일 사례나 프레이리 철학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프레이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교육 없이는 사회개혁도 없다. 네, 결국 어떤 교육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어떤 시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능력주의나 경쟁 속에서 길러진 시민들이 만들어갈 사회랑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연대하는 법을 배운 시민들이 만들어갈 사회는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조용히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 왜 읽으세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상상력 키우려고 모르는 단어 알려고 이런 대답도 있었는데 꽤 재밌는 대답도 많더라고요. 네, 엄마가 시켜서라던가 심지어 멋있어 보이려고 여자친구가 고백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진짜 솔직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요. 이런 이유들을 넘어서 독서의 좀 더 깊은 목적, 바로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공감이 아니라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공감이요.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으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단순히 천천히 읽는 걸 넘어서는 이 특별한 독서법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그 선생님이 독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공감을 딱 짚어서 강조하시거든요. 공감이요? 네, 책 속 인물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타인 공감,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경험 못 해본 시대나 사회를 이해하는 거, 세상 공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까 그 아이들 대답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네요. 근데 그 공감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공감 편향, 확증 편향 이런 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혹시 그 도끼도독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핵심을 잘 보여주죠. 나무꾼이 도끼를 버리고 나서 한 소년을 딱 의심하니까 어휴, 걔 모든 행동이 다 수상해 보였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헛간에서 도끼를 딱 찾고 나니까 그 소년 행동이 그냥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심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좀 비판적인 시각, 이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그 히틀러 독서 사례를 든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히틀러가 책을 엄청나게 읽었지만 주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만 편협하게 골라 읽었다는 거예요. 아, 독서가 오히려 이런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사례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럽니다. 그럼 이런 편향에서 좀 벗어나서 제대로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게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읽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을 키우자는 거죠. 그냥 글자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쓰인 사회적 배경이나 구조, 맥락까지 읽어내는 독서요.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사회적 공감을 키운다. 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겁니다. 아, 슬로우 리딩. 드디어 핵심 개념이 나왔네요. 근데 그 샛길로 빠진다는 표현이 되게 독특했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슬로우 리딩의 뭐랄까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속도만 늦추는 게 아니에요. 책을 같이 읽다가 일부러 딱 멈춰요. 멈춘다고요? 네. 그리고 그 책 내용이랑 관련된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뭐 놀이나 체험, 만들기, 토론, 그림 그리기 같은 이런 샛길로 일부러 빠졌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 그게 샛길 활동이군요. 그렇죠. 책과 세상을 막 넘나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의자 뺏기 게임 예시가 딱 그거네요. 처음에는 의자에 못 앉으면 그냥 내가 느려서 그래 이렇게 개인 탓을 하다가 맞아요. 게임 규칙, 그러니까 의자 수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니까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해요. 이게 단순히 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이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빈골 같은 사회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저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셈이에요. 야, 되게 의미 있네요. 근데 이 선생님이 슬로우 리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막 독서 퀴즈 대회나 다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다고요. 네, 그랬죠. 근데 더 인상적인 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에이, 선생님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이게 진짜 배움이 뭘까? 고민이 깊어지셨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그 지점에서 기존의 홀로독,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한 독서의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독, 함께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독서의 가치를 발견하신 거겠죠. 공독, 함께 읽는 독서? 네, 이 세길 활동이 바로 그 공독으로 나아가는 아주 즐거운 통로가 된 셈이고요. 사실 뭐 이런 깊이 읽기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중에도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도 이런 식의 독서를 강조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슬로우 리딩의 매력은 역시 재미라고 봐야 할까요? 아이들은 이걸 그냥 논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왜 맨날 놀기만 하냐 이런 전화도 받으셨다고. 네, 맞아요. 아이들 입장에선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성찰과 배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매력은 깊이 있는 공감이에요. 깊이 있는 공감이요? 네.
한 권의 책을 거의 1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들이랑 거의 같이 사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쟤는 착한 애, 쟤는 나쁜 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은 어땠을까? 이런 것까지 헤아려는 마음. 자료에서는 이걸 시적 정의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감각이 길러지는 거죠. 와, 1년 동안 한 권을 정말 깊이 들어가겠네요. 그 괭이부리말 아이들 읽고 실제로 인천 만석동 그 동네를 찾아갔다는 세결 활동 사례도 기억나요. 텍스트를 넘어서 진짜 세상을 만나는 경험이네요. 그렇죠. 책 속 이야기가 그냥 글자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현실이랑 딱 연결될 때 그 이해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바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함께 세상을 읽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공독의 힘인 것 같아요. 독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건 단순히 느리게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기, 그리고 세결 활동, 이걸 통해서 글자 너머의 깊은 의미, 또 사회적인 맥락까지 파악하면서 비판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깊이는 좀 얕아지기 쉬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배움의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이 참 와닿아요.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만 함께 읽는 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좀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주제나 책이 있으신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의에 대해 좀 깊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료에 샘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진 마을들을 찾아다니는데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마을을 선택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료의 핵심이 딱 두 마을이잖아요. 하나는 자유, 경쟁,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평등, 공유, 이걸 이상으로 삼는 곳이죠. 이 여정을 보면서 결국 나에게 정의란 뭐지?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을, 하이에나 마을부터 가볼까요? 이게 그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사상과 영향을 받은 곳이죠? 네, 맞아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차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현실에서도 사실 뭐 백화점 VIP나 비행기 1등석처럼 능력이나 돈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유 보니까 아이들이 그 워터파크 프리패스콘 가지고 엄청 토론했다면서요? 돈 더 내고 안 기다리는 거,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네, 그게 딱 시장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활동이 있었는데 그 특권 카드, 보드게임이요. 네네. 그거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엄청 유리한 카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해보면 출발선이 다르면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구나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 비유, 딱 그거네요? 그렇죠. 기회 균등만 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개인 노력이나 능력 말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얻는 그런 게 결과에 너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기여 입학제 같은 거요. 네네. 현실적인 주제네요. 그걸 놓고 토론을 하는데 단순히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직선 토론 방식을 썼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처럼 자기 위치 표시하고 토론하다 생각 바뀌면 옮겨가고 그런 방식이 말씀이시죠? 네.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에나 마을은 뭐랄까 성과에 따른 보상, 동기부여는 확실하지만 과정의 공정성이나 결과의 격차 문제는 계속 따라다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마을, 허스키 마을로 가볼까요? 여기는 마르크스 사상 기반으로 생산수단 공유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사회. 네, 그렇죠.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인데
자료에서는 스머프 마을 비유했던데요. 이해하기 쉽게. 맞아요. 스머프 마을. 근데 여기도 막상 해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종이 접기 같은 걸 하고 나서 결과물을 똑같이 나눠 가졌거든요. 아,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뭐 열심히 한 사람이랑 좀 덜한 사람이랑 똑같이 받으니까 약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긴 내 노력이나 창의성이 제대로 인정 못 받으면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 품질의 와인을 섞으면 그냥 평범한 맛이 된다는 거예요. 아,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탁월함 같은 게 묻힐 수 있다. 네, 그런 우려죠. 허스키 마을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잠재력이나 개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결국 주인공 세미는 두 마을 다 완벽하게 만족하진 못했네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의를 찾아 나서게 되고 실제 활동에서도 참가자들이 그냥 한 마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각 마을의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걸 고민했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과정의 핵심이었어요. 자기가 개선한 마을 모델을 서로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나 여기로 이사 가겠다 결정하면서 가상 전입신고서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서까지요? 재밌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정의라는 게 어떤 고정된 이념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고쳐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이에나 마을, 허스키 마을, 자유와 평등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쭉 따라와 봤는데요. 자료 속 활동들이 각 모델의 장점도 보여주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참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정의라는 게 그냥 철학책에 멋지게 쓰여있는 그런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뭐랄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규칙, 상황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특권 카드나 종이접기 분배 같이 어찌 보면 사소한 규칙들이 우리 공정성 인식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자료는 결국 정의 찾기가 완벽한 정답 시스템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또 어떤 불공정은 감수하고 그 시스템의 부족한 점은 또 어떻게 메꿔나갈 건지, 이걸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당신의 정의 마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으신지.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오디오 자료, 후배 시민론 7강 일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범상 작가의 민달팽이의 인권 상상이란 책, 이걸로 초등학생들이랑 슬로우 리딩 교육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슬로우 리딩 방식 자체가 좀 흥미롭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책의 첫 부분, 꿈 이야기랑 거기 연결된 활동 두 가지,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개념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에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민달팽이의 인권 상상이란 책, 이게 우화 형식이라나요? 네네. 근데 다루는 주제는 인권이라 조금 무게감이 있고요. 배경이 되는 느린마을이랑 이상마을 이 두 공간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은 마중이라는 민달팽이고요. 네, 이 책 한 권으로 무려 1년 동안 슬로우 리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 깊게 파고드는 거죠. 1년 동안요? 와. 네, 그 자료에 나온 일부 꿈 이야기는 주인공 마중이가 친구들 따라서 이상 마을로 가기로 마음먹는 그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좀 안정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작점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첫 번째 활동으로 나온 게 어깨동무 노래방이었어요. 네, 맞아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중이랑 친구들이 부른다는 우리는 친구 노래를 다 같이 배우고 부르는 건데 방식도 재밌지만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 가사요.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게 뭐랄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거. 그 중요성을 노래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린 마을의 가치를 딱 보여주는 맞아요. 즐겁게 부르면서 공동체가 뭔지 배우는 거죠. 네. 그렇게 즐겁게 공동체를 배우는 활동 다음에 이번에는 이상 마을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노력하면 뭐든 된다는 그 생각에 딱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능력자 달리기? 네, 능력자 달리기.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방식이 참 재밌어요. 일단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서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받는데
이게 자기 노력과는 상관없는 환경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밥 세끼 꼬박꼬박 잘 먹었냐? 아니면 숙제할 게 부모님이 도와주셨냐? 이런 거요. 아, 그런 질문들이요? 네.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활동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란 게 뭘까? 이 질문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확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아하. 자료에서도 아이들이 막 소리쳤다잖아요. 이거 불공정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여기서부터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는 게 진짜 공정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설명보다 이 경험 자체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불공정해라고 말로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 두 활동이 결국에는 그 능력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능력주의요? 네, 개인의 능력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활동들은 딱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작점의 차이?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이상마을이 말하는 끝없는 경쟁, 성장, 이게 정말 이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름을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느린 마을의 가치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마중이가 만난 보라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경고하잖아요. 능력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고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민달팽이의 인권 상상 이 책이랑 슬로우 리딩 활동들을 보니까 공동체의 어떤 따뜻함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의 좀 냉정한 면 이런 걸 동시에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로는 다 같이 즐겁게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또 달리기로는 공정함이란 게 뭘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요. 네, 이제 막 그 이상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한 마중이가 앞으로 어떤 현실을 보게 될지, 또 거기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게 될지,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공정함이란 건 과연 뭘까요? 개인의 노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인권이라는 주제를 좀 특별한 방식으로 풀어낸 자료들입니다. 민달팽이 마중이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우화요? 네, 그 마중이가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은 그중에서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4부 내용이랑요. 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줄거리만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실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활동을 통해서 공감이나 연대 같은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런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우정의 가치나 뭐랄까 차별에 맞서는 방법 같은 통찰들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4부 이야기부터 좀 볼까요? 마중이가 여기서 큰 시련을 겪잖아요. 그 이상 마을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꽃뱅이가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네, 맞아요. 특히 그 꽃뱅이 치근이 하는 말 강자의 힘은 약자의 두려움과 분열에서 나온다. 이걸 정말 섬뜩했어요. 그렇죠. 꽃뱅이가 쓰는 방식이 딱 그거죠. 마중이가 외부랑 내통한다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마중이가 암수동체라는 사실. 달팽이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죠. 생물학적 특징인데. 네.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문제인 것처럼 들춰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마중이는 처음에 나는 달팽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기를 했는데 결국 동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잖아요. 아, 그 부분이 참 마음 아팠는데.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보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전환점이죠. 거기서 얻는 깨달음? 우정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이 말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1년 동안 이야기 나눌 주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단순히 힘들 때 위로받는 그런 감정적인 걸 넘어서요. 마중이가 다시 그 이상마을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 동력이 된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말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의 청사진 같은 걸 제시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우화가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랑 연결되는 지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든지 성소수자, 난민 문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들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토론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네.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뭐 학교 식당에서 휠체어 타는 친구를 위해서 애들이 직접 나서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거나 하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있던데요. 그 마피아 게임 변형한 거요. 네네, 그거요. 참가자들이 사회적 약자 역할을 맡아서 그 입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게 한다는데 그 약자의 두려움이나 소외감 같은 걸 느껴보게 하려는 의도겠죠. 그렇죠. 그 의도는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게임처럼 가볍게만 다뤄질까 봐 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활동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약자의 상황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후속 토론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아하, 후속 활동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 릴레이 편지 쓰기 같은 것도 있어요. 책 속 등장인물한테 편지를 쓰거나 뭐 친구한테 쓰면서 책을 통해 배운 점이나 친구를 보는 새로운 시각 같은 걸 표현해 보는 거죠. 오, 편지 쓰기. 네. 주어진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게 하는 방식이라 창의력도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그냥 즐기는 걸 넘어서 좀 성찰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 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그림책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밤이 싫다고 임금님이 막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밤을 없애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불을 끄기 못하는 그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모두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랄까 침묵의 문화라고도 하잖아요. 아, 침묵의 문화. 네. 근데 결국에는 불꽃놀이를 제대로 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 때문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전등을 딱 끄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막 따라서 끄고 결국 다 같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되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참. 이게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 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 인권이라는 주제가 사실 좀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데 마중이라는 그 달팽이 캐릭터랑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되게 쉽고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위기 속에서 발견한 우정의 가치,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 이게 딱 남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우리한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존중하고 또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또 행동하라는 메시지처럼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혹시 그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이야기처럼 어쩌면 모두가 불편함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당하고 있는 그런 금지된 어둠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목소리들이 다시 함께 울려 퍼지게 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한데요. 어린이 소설 햇빛 전쟁하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한 슬로우 리딩 워크숍 자료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문학작품이랑 여러 질문들로 깊이 파고드는 방식이 꽤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희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생각들 그걸 뽑아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환경보호합시다 이런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이 뭘까? 특히 우리 사회 시스템이랑은 어떻게 얽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 시스템까지요? 네, 그래서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의 이 복잡한 문제들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걸 탐구해볼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햇빛 전쟁, 이 소설 자체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기후 위기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는 아동 청소년 문학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잘 없죠. 주인공 루아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엄마를 잃어요. 근데 동생 모아한테까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슬픈 투병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미스테리 같은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거나 뭐 병원 옮긴다는 소문이 도는 회색유령이라는 존재도 나오고요. 회색 유령이요? 그거 뭔가요? 그게 이제 좀 반전인데 이 유령의 정체가 사실은 햇빛, 그러니까 너무 강해진 자외선을 피해서 땅속 개미집에 숨어 사는 노학자였던 거예요. 아, 노학자요. 땅 속에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제 뭐 먼 미래 일이 아니고 당장 우리 생존, 건강, 이걸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와, 소설 설정만 들어도 기후위기가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제 워크숍 자료로 좀 넘어가 볼까요?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는데 자본주의가 플라스틱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질문. 이거 상당히 도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개인들이 분리수거 잘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 지점을 딱 짚어요. 그 석유 재벌 록펠러가 원래 석유 공정 부산물로 돈 벌려고 플라스틱 개발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록펠러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처음에 만든 플라스틱이 너무 튼튼해서 사람들이 막 재사용하고 오래 쓰니까 귀국들이 오히려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를 일부러 만들려고 광고 캠페인을 엄청나게 벌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부러 조장했다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편해서 막 쓰게 된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편리함도 있었겠죠.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이런 쓰고 버리는 소비 패턴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인 겁니다. 이야. 이러면 이제 기후위기 책임이 어디 있냐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죠. 개인이 플라스틱 쓰는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이렇게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의 문제라 확실히 좀 다른 관점이네요. 또 하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은가? 이것도 사실 인구 많으면 당연히 환경 파괴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멜서스적인 생각인데 자료는 그걸 좀 비판적으로 봐요. 멜서스가 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결국 파국이 온다. 심지어 뭐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걸로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되게 위험한 주장을 했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보면 이런 논리가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한테 돌리는 시각?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해요. 아, 책임 전가 같은 거군요. 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막대한 자원을 쓰고 환경 파괴해온 건 주로 선진국이나 거대 자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구 수 자체가 아니라 1인당 자원 소비량이나 탄소 배출량, 이게 너무 불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 구조라는 거죠. 아, 단순히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아니라 소수가 너무 과도하게 소비하고 또 분배가 너무 불평등하다. 이게 문제다라는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인구수를 문제 삼는 게 오히려 진짜 원인을 좀 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네요. 오늘 햇빛 전쟁이랑 이 워크숍 자료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보는 좀 익숙했던 틀에서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개인이 뭘 실천하자 이걸 넘어서서 사회 구조나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보려는 시도가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플라스틱 문제든 인구 문제든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기후위기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더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기후위기를 좀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후배 시민론 10강 오디오 강의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후위기라는 큰 주제를 청소년들이랑 같이 소설도 읽고 토론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짚어볼까 해요. 좋습니다. 이 강의가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 구조, 이 사이에서 뭘 봐야 할지 말이죠. 특히 그 소설을 매개로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감성적이면서도 또 비판적으로요. 네, 강의 앞부분에 나오는 소설 속 모습들이 좀 강렬했죠. 뭐랄까, 숲은 텅 비어 있고 오존층은 파괴돼서 햇빛 피해서 땅속에 살고. 아니면 또 완전 통제되는 첨단 주택에 살거나. 네네. 그런 극단적인 설정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편안함을 택할 거냐, 아니면 좀 불편해도 지속 가능한 걸 택할 거냐, 이 고민에 확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비유랄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강의가 좋은 게 그런 문학적인 상상력을 바로 현실의 문제로 끌고 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소설에서 지렁이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미래 식량이라고 그 곤충 시식하는 활동? 네, 누에 쿠키나 미롬 같은 거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재밌었던 게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 예나라 메뚜기 같은 거 드셔보신 분들이 거부감이 덜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세대 차이일까요? 글쎄요, 전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강의에서도 이걸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태도를 좀 보게 하잖아요. 어쩌면 미래를 위한 대안인데도 그냥 왠지 좀 꺼려지는 마음, 이런 심리적인 장벽이 해결을 더디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채식 토론도 중요하게 다뤄진 거네요. 네, 그렇죠. 육식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메탄가스나 산림 파괴 같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딱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던지죠. 진짜 범인은 누구냐 하고요. 맞아요. 그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네, 이 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기후위기의 책임을 그냥 개인이 고기 먹는 거, 특히 아이들한테만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본질을 놓치는 거다. 이런 비판인 거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익을 얻는 거대한 산업구조, 그 시스템 자체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럼 개인의 리필 스테이션 가고 용기내 챌린지 이런 거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 정말 소중한 노력이고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만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소설 갈말에서도 할아버지가 만든 구름나무를 혼자 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심으면서 위기를 넘어서는 것처럼요. 함께 하는 거. 연대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강의 중에 실내놀이니 협동놀이니 이런 걸 하는 것도 결국 혼자서는 안 된다. 이 함께의 감각을 좀 체험해보라는 의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스웨덴의 툰베리처럼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외침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국 사회적인 연대에서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BLM 운동이라던가 국제적인 기후행동들처럼요. 모든 지점이 힘을 나눠 갖는 원기둥이 제일 튼튼하다. 이런 비유도 쓰는데 우리 각자가 연결될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강의는 결국 기후위기를 그냥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보려는 시각에 좀 브레이크를 걸고 그 뿌리에 있는 사회구조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개인의 노력 플러스 공동체적인 연대와 시스템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불편함을 참는 걸 넘어서 이 위기를 만들고 또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이걸 계속 물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후배 시민론 10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강의에서 나온 표현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개미집을 함께 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 특히 그 후배 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강연 내용입니다. 보통 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랑 인권이 딱 멈춘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학교가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학창 시절의 학교 규칙이나 운영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나 좀 주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많죠. 이 자료가 딱 그런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학생들이 학교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게 벌써 한 60년 전인데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나 민주적 운영 이게 계속 좀 논의되는 주제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거죠. 민주주의는 그냥 뭐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하는 민주주의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학교가 바로 그런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아, 민주주의자요? 네. 오늘 자료는 학생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뭐랄까 그 소수의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후배 시민은 바로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직접 좀 주인이 되어보는 경험, 그게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자료 속 선생님이 인용한 말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좀 와닿았어요. 네네. 이런 철학이 실제 학교 활동으로 그럼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좀 인상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직접 작다도 되고 사파가도 돼서 그림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림책을요? 학생들이 직접. 네, 직접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린 동생들 있잖아요. 다른 후배 시민들. 그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면서 자기가 선배 시민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림책 만들기 활동. 와,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고 그걸 또 나누는 과정에서 책임감 같은 거, 또 연대감 이런 걸 배웠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또 다른 활동은 어떤 게 있었나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기자단을 꾸려가지고요. 마을 주민분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기자단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휴먼북 콘서트 같은 걸 여는 활동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다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거죠. 그냥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힘드시겠다 이게 아니라 네, 뭐 리어카가 너무 무겁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고충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모금만 한 게 아니라 광고를 붙인 좀 더 가벼운 리어카를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광고 수익도 얻고 좀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이게 끌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와, 끌림 프로젝트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권리를 찾아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 방안까지 모색한 거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학생들이 그냥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경험이군요, 이게. 맞아요. 또 인상 깊었던 게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학생 교사 프로젝트? 이건 정말 역할이 확 바뀌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를 주제로 수업을 직접 열어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서 듣는 거죠. 아, 진짜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보다 훨씬 더 막 활기차고 참여도도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가 가르치면 더 재밌게 참여할 수도 있고. 네. 핵심은 그 자기 주도성인 거죠. 뭘 배울지, 어떻게 배울지를 학생들이 직접 정하고 실행하는 거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정말 살아있는 경험이네요. 네, 실제적인 민주주의 경험이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해본 학생들이 저도 이제 진짜 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이 특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학교가 그냥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내가 시민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키우는 공동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물론 뭐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한 현실이니까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자료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삶과 삶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진짜 교육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네,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제대로 알기 어렵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맞아요. 경험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경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그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보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정말 흔하게 보이죠. 편의점, 카페, 식당, 뭐 어디에나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일하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해졌는지, 또 실제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은 뭐가 있는지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속속 뽑아 전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교육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권리 침해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어요. 아, 맞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특성화고 현장 실습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그랬었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계기도 중요했다고 해요. 뭐랄까, 청소년도 우리랑 똑같은 인격체고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경험들. 아, 어른이니까 더 잘 안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인식의 전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노동권 교육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인권이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권리, 뭐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한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인권이 붙는다는 건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 네, 그 권리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법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 존중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권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느껴지네요. 그럼 실제 교육 내용이나 목표도 단순히 뭐 법조항 알려주고 그런 데서 그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라든지 주휴수당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도 당연히 가르치죠.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노동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의 가치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좀 차별적인 시선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 이걸 이제 노동 인권 감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키우는 데 중점을 둬요. 아, 감수성.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부당하다 싶으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을 키우고 힘을 실어준다. 와, 멋진 목표인데요. 그럼 교육 방식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강당 같은 데 모여서 강의만 듣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접근해요. 일단 이 교육을 진행할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를 키워냅니다. 여기서 강사라고 안 하고 활동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해서 함께 실천하고 고민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아, 실천까지 염두에 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하고요. 거리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상담해주는 이동상담 같은 것도 해요. 와, 정말 발로 뛰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습 문제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힘드실까요? 현실적인 벽들이 있죠. 일단 어떤 청소년들은 이걸 좀 자기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기도 해요. 상관없는 문제요? 예를 들면요? 저는 나중에 사장 할 건데요. 저는 알바 잠깐 하고 정규직 될 거라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교육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권리 침해 사례를 아는 데서 그치기가 쉬워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나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하는 대안 모색까지 나아가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시간이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긴 하는데 이것도 시간 제약이나 여러 여건상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흐를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교육이 아직 법적으로 딱 의무화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도적인 기반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법제화가 안 되어 있군요. 그게 크겠네요. 나는 사장 될 건데라는 반응 참 현실적이면서도 좀 씁쓸하게 들리네요. 결국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할까요?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문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문제일까? 그 뿌리를 찾아보고 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의 실제 삶, 실제 경험에서 출발하는 그런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고요.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했던 문제제기식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문제제기식 교육이요? 네, 정답을 딱 알려주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느낀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이런 상호 배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 조직가로서의 활동가를 잘 키워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법제화 같은 제도적 지원 마련. 이게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네요. 청소년을 우리와 동등한 시민이자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가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히고 또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냥 청소년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 노동 문제는 단순히 그 친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로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 같거든요.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동인권운동가이셨던 방정환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이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대신에요. 그걸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족한 점을 비춰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국의 이른바 후배 시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인권운동가의 대담 기록을 통해서 왜 이 청소년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내려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참여의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흥미롭고 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단순히 투표권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들으시면서 정치 참여하는데 나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기준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게 사회적인 운동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과정 자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네, 특히 그 자료를 보면 인상적인 게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이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좀 불씨가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런 불합리한 두발 규제라던가 아니면 체벌 경험 같은 거요. 또 어떤 활동가는 정당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더라. 이런 현실의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사적인 순간들이 사실은 왜 내 삶에 관한 결정에 내 목소리는 없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쉽게 외면당하는 현실. 예를 들면 청소년 인권 문제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걸 보면서 이건 직접 나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내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되고 그게 또 사회 문제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만 18세면 투표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권리를 얻기까지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짚어봐야 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인권운동이 막 시작될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18세 선거권은 계속 좌절됐었죠. 맞아요.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는 했지만 18세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투표 연령만의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장벽들이 있었군요. 네, 그게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었죠. 만 18세 미만은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그러니까 지지나 반대 의견 표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당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포괄적인 참정권 제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훨씬 활발해졌고요. 특히 그 촛불 집회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 앞에서 농성까지 벌이면서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죠. 직접 행동으로. 네, 그 결과로 2019년 말에 마침내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시민권 확대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또 정당에 가입하려고 해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학교 현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학책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분위기, 이런 게 여전하다는 거죠. 그 뿌리 깊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편견도 문제고 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실, 학생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것도 큰 걸림돌이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조차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이게 좀 잘못 해석돼서 오히려 비판적인 논의를 막는 도구로 쓰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지적되었죠. 과제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예,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활동가들의 주장이 좀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도 이제 충분히 성숙하다거나 병역 의무도 지는데 투표권도 달라. 이런 기존의 논리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성숙 중명 논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참정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던 그런 프레임 자체에 도전하는 거죠. 참정권이라는 것은 성숙도나 어떤 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기본권이다. 네. 성인들이 투표할 때 성숙도 공사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처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또 책임질 권리, 심지어는 때로는 실수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와, 권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심코 반말을 한다거나 의견을 좀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아가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계속된다면 제도를 바꿔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본 이 자료는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그냥 투표권 하나 얻는 걸 넘어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아주 깊은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료 시민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인정과 존중.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참정권이란 게 정말 성숙함을 증명해야만 주어지는 그런 자격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통 선거권의 그 보통이라는 말 속에는 과연 누가 포함되고 또 누가 배제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나이라는 기준 역시 또 다른 차별의 벽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간, 인디고 서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인디고 서원이요? 네,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하죠.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서점인데 단순한 책 공간을 넘어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감성을 키워온 곳이라고요. 맞아요. 거의 영혼의 놀이터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인디고 서원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박용진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인디고 서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가 좀 흥미롭던데요. 아, 그쵸. 2004년에 진짜 작은 13평 공간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벌써 올해 20주년이고요. 와, 13평에서 시작해서 20년. 대단하네요. 그 이름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인디고 서원. 네, 그 인디고는 청출어람 할 때 그 푸른색, 쪽빛을 뜻하고 서원은 말 그대로 책의 정원.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즐겁고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치계정원. 멋진데요? 그냥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경쟁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좀 숨 쉴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공간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인문학을 중심에 뒀을까요? 자료 보니까 인문학을 인간학이라고도 부르던데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그 박용준 님이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의 삶, 고통이나 기쁨, 희망, 절망 같은 것들을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공감이군요. 시작은. 네. 그래서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도덕적인 품성이나 예술적인 감성, 그리고 특히 그 마사누스바움이라는 학자 말을 빌려서 비판적 지성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비판적 지성. 공감 능력과 함께 이 비판적 사고,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맞아요. 질문의 힘. 바로 그 질문하는 힘을 인문학이 길러준다는 거예요. 언어, 글, 상상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나는 왜 사는가 같은 좀 근본적인 질문에 던지게 만들고요. 어쩌면 한국 교육 현실에서 좀 방향을 잃기 쉬운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철학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료에 몇 가지 흥미로운 활동들이 있던데요. 네, 몇 가지 축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를 낸다. 네, 예를 들면 인디고잉이라는 인문교양지가 있는데 이걸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글을 써서 만든대요. 벌써 82호나 나왔다고 하니까. 82호요? 와, 청소년들이 직접요? 대단한데요? 그냥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자기들 시선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통로네요, 그럼. 그렇죠. 자신만의 관심 세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를 위한 희망을 부르는 어른이라는 잡지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아, 어린이 잡지요? 네. 아름다움에 경험하는 게 오히려 사회정의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는 이것도 누스바움의 생각인데 그런 철학을 실천하는 거죠. 아름다움이 점이람에 튀운다.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뭘까요? 두 번째는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성장인 것 같아요. 만남과 대화. 네, 국내 저자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이랑 직접 이야기 나누는 주제와 변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벌써 124회 이상 열렸대요. 와, 124회 꾸준히 해왔네요. 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일화가 있었는데 최재천 교수님을 초청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중학생이 사회를 봤는데 교수님이 엄청 감탄하셨다고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중학생이 사회를 정말 대단한데요. 국제적인 만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하워드진 같은 분도 초청했었다고요. 맞아요. 인디고 북페어를 통해서 하워드진 같은 해외 석학들을 초청했는데 이게 그냥 강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 나오는 그 하워드진과의 만남 이야기가 저도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한 가치가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함께 친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친절함. 비판적 사고와 친절함이라. 네, 그리고 그 인터뷰 후에 인디고 사원 팀원들이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지적인 교류를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인 만남의 힘, 한 사람과의 만남이 진짜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런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세 번째 축은 실천과 연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국 토론 프로그램 정세청사 같은 경우는 주체적인 시민 역량을 키우는 아주 좋은 예시 같고요. 정세청사.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이름부터 멋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실천으로 채식 레스토랑 에코토피아 운영도 있어요. 레스토랑이요? 서원에서? 네, 이게 스웨덴 사회운동가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냥 식당이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얻는 수익금으로 네팔의 인디고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대요. 와, 지역에서의 실천이 국제적인 연대로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먹거리 문화랑 국제 연대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인디고 서원의 활동들이 그냥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또 공감하는 마음, 주체성,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 상속에서 진짜로 구현해내려는 어떤 유기적인 시도들이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인디고 서원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이 혹시 여러분의 관점이나 가지고 계신 질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박용준님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인디고 서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인문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그런 후배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지 그 구체적인 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일하게 나눴던 하워드진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공감이 함께 갈 때 뭔가 좀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후배 시민론과 교육복지에 대해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그냥 학생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후배 시민으로 본다는 관점.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관점 자체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특히 그 문구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 네, 그 문구요.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이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말처럼 사실 모든 존재, 뭐 선배 시민이든 후배 시민이든 다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또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흔들리죠. 네,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복지의 역할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후배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잠재력을 좀 발휘하도록 돕고 또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것. 지지하는 것.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뭘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교육복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후배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학교 사회복지랑 교육복지 이 두 용어가 같이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게 간단히 말하면 학교 사회복지는 좀 더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 그 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안 문제요? 네, 반면에 교육복지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교육 불평등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 해결에 국가나 사회 전체가 개입하는 것, 이걸 교육복지라고 보는 거죠. 아이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다 고려한다고 할까요? 아, 훨씬 넓은 의미군요.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후배 시민들한테 이런 포괄적인 교육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후배 시민을 더 이상 도와줘야 할 대상,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네. 헌법적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 전환이 아주 중요해요. 아, 시민으로 본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이유들이 쭉 나오는 건데요. 아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복합적이잖아요. 경제, 건강, 정서 문제까지. 그렇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이걸 개인이나 가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에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공동체 책임. 네, 공동체 책임?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잘못 키운 남의 아이가 잘 키운 내 아이 해코지 할까 봐 남의 아이도 잘 키운다. 이런 수양 부모님 이야기처럼요. 아,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게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애들 돕는 걸 넘어서서 이게 시민권리 보장, 사회적 책임, 미래 투자 이런 더 근본적인 차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죠. 자료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특히 한국 교육복지 발전 과정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민간에서 시작해서 제도로 자리 잡은 흐름이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90년대 초반에 일부 복지관들이 학교랑 손잡고 꿈나무 교실 같은 거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 현장에서 먼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민간재단 지원도 받고 또 몇몇 학교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뽑기도 하고 정부 시범 사업도 거치면서 공적인 논의가 좀 커졌죠. 네. 결정적인 계기는 2003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이게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조례 만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지자체까지?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현장 목소리에서 시작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바텀업 과정. 이게 한국 교육복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후배 시민들이랑 같이 일하려는 분들에게 자료들은 어떤 자세를 좀 가지라고 조언하던가요? 자격증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역시 시각과 태도의 전환이에요. 시각과 태도요. 네. 첫째는 후배 시민을 동등한 인격체, 그러니까 시민으로 존중하는 마음. 이게 기본이죠.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 이전에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관점. 네, 권리 보장. 둘째는 위하여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세예요. 일방적으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후배 시민하고 같이 묻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 협력적인 관계죠. 아, 함께.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셋째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찾아갈 힘. 이걸 자료에서는 시민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민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력. 네. 이게 단순히 주장만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이랑 연대하고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역량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방향에 대한 제안도 있었어요.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읽는 눈을 길러주고 세상 읽기, 또 선배 시민들이랑 교류하면서 우정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빵,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죠. 네, 빵과 장미. 그렇죠. 그리고 장미, 인간적인 존엄과 문화를 보장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후배 시민들과 좀 연대하고 싶은 당신께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볼 땐 핵심은 대화하고 함께하는 실천, 즉 프락시스 있는 것 같아요. 대화와 실천. 네, 후배 시민들 눈높이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삶이나 고민에 의미를 좀 진지하게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료에 나온 일화 중에
어느 학교 밖 청소년이 선배 심이라고 만나면서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것 같다고 편지에 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관계 맺음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줄탁동시라는 말의 의미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줄탁동시요? 네, 알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안에서 껍질을 쪼면 책. 어미닭이 밖에서 동시에 쪼아서 촉. 그 나오는 걸 돕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후배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 선배 시민들이 사회 구조적인 장벽이라는 그 껍질을 함께 깨주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 책무. 네. 그냥 안타까워하거나 지켜만 보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같이 고민하고 바꿔나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후배 심의를 그냥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가능성과 우리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나요?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오디오 자료, 후배 시민론 7강 일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범상 작가의 민달팽이의 인권상상이란 책, 이걸로 초등학생들이랑 슬로우 리딩 교육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슬로우 리딩 방식 자체가 좀 흥미롭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책의 첫 부분, 꿈 이야기랑 거기 연결된 활동 2가지,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개념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에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민달팽이의 인권 상상이란 책, 이게 우화 형식이라나요? 네네. 근데 다루는 주제는 인권이라 조금 무게감이 있고요. 배경이 되는 느린마을이랑 이상마을 이 두 공간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은 마중이라는 민달팽이고요. 네, 이 책 한 권으로 무려 1년 동안 슬로우 리딩 풀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 깊게 파고드는 거죠. 1년 동안요? 와. 네, 그 자료에 나온 일부 꿈 이야기는 주인공 마중이가 친구들 따라서 이상 마을로 가기로 마음먹는 그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좀 안정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작점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첫 번째 활동으로 나온 게 어깨동무 노래방이었어요. 네, 맞아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중이랑 친구들이 부른다는 우리는 친구 노래를 다 같이 배우고 부르는 건데 방식도 재밌지만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 가사요.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게 뭐랄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같이 사는 거. 그 중요성을 노래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린 마을의 가치를 딱 보여주는 맞아요. 즐겁게 부르면서 공동체가 뭔지 배우는 거죠. 네. 그렇게 즐겁게 공동체를 배우는 활동 다음에 이번에는 이상마을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노력하면 뭐든 된다는 그 생각에 딱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능력자 달리기? 네, 능력자 달리기.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방식이 참 재밌어요. 일단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서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받는데 이게 자기 노력과는 상관없는 환경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밥 세끼 꼬박꼬박 잘 먹었냐? 아니면 숙제할 게 부모님이 도와주셨냐? 이런 거요. 아, 그런 질문들이요? 네.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활동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란 게 뭘까? 이 질문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확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아하. 자료에서도 아이들이 막 소리쳤다잖아요. 이거 불공정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여기서부터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는 게 진짜 공정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설명보다 이 경험 자체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불공정해라고 말로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 두 활동이 결국에는 그 능력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능력주의요? 네, 개인의 능력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활동들은 딱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작점의 차이? 뭐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이상마을이 말하는 끝없는 경쟁, 성작, 이게 정말 이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름을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느린 마을의 가치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마중이가 만난 보라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경고하잖아요. 능력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고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민달팽이의 인권 상상 이 책이랑 슬로우 리딩 활동들을 보니까 공동체의 어떤 따뜻함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의 좀 냉정한 면 이런 걸 동시에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로는 다 같이 즐겁게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또 달리기로는 공정함이란 게 뭘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요. 네, 이제 막 그 이상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한 마중이가 앞으로 어떤 현실을 보게 될지, 또 거기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게 될지,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공정함이란 건 과연 뭘까요? 개인의 노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